교재 24페이지 나보시면요. 재무상태표라고 하는 거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내용 조금만 더 설명드릴게요. 다시 재무상태표를 설명드리면 일정 시점이란 단어 중요하고요. 너 지금 현재 자산부채 자본 얼마 있는 거야 라는 걸 보여주는 게 재무상태표예요. 그래서 아까 얘기드린 것처럼 제가 뭐 집도 있고 현금도 있다. 그리고 부채도 얼마고 자본도 얼마다 이렇게 딱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잔액을 보여주는 표예요. 그래서 자산과 부채와 자본으로 구분해서 보여주면 요 재무상태표에 대한 내용들 이해가 좀 되실 거고요. 오른쪽 가보시면 뭐 재무상태표 등식이라고 쓰여 있는데 결국에는 자산에서 부채를 뺀 나머지가 자본이면 결국 자산은 부채와 자본의 합과 같구나라고 해서 그걸 우리가 재무상태표 등식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등식은 그 항등식 기준으로 왼쪽 오른쪽이 어떤 관계의지를 표현하는 걸 등식이라고 부르니까 자산은 부채와 자본의 합이다. 이렇게 좀 알아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교재 보시면 요거를 이제 동글뱅이 해볼게요. 우리가요 재무제표를 외부에다가 이제 보여줘야 되잖아요. 제가 주식회사 얘기를 자꾸 드려서 이제 주식회사에 대해서 대략 어떻게 흘러가는지는 감이 오시죠? 여기가 또 주주채권자가 나오고요. 그리고 이쪽에 이제 경영자님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경영자님은요, 열심히 재무제표 만들어가지고 우리 주주채권자님한테 전달이라는 걸 해줄 거예요. 그런데 재무제표라는 걸 전달할 때요, 이렇게만 보여주지 않아요. 올해 것만 떨렁 보여주지 않아요. 단기의 재무제표라는 것은요, 요 자체로도 의미는 있지만 누군가와 비교할 수 있을 때 가치가 더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항상 전기에 나와 함께 다녀요. 제가 늘 이런 얘기 드리거든요. 올해 것만 떨렁 나오지는 않고요. 올해가 있으면 전기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이용자님은요. 전기와 단기 정보를 둘 다 알고 싶어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이용자님의 니즈를 만족해 드리기 위해서 전기와 단기의 재무상태표를 둘 다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 교재도 기초재무상태표가 결국 전기에서 넘어온 거라서 전기라고 써놓으시면 되고요. 기말재무상태표가 이제 올해 일들을 마무리한 거니까 단기라고 불러요. 그래서 항상 재무상태표는요. 외부에다가 보여줄 때는 전기 비교 정보랑 같이 나와요. 그래야지 우리 회사가 성장했나 아니면 못했나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교재에 들어가 있는 사례 한번 볼까요? 기초에 이 회사는요. 자산은 10만 원 있었고 빚이 3만 원 있었고 자본은 7만 원 있었대요. 7만 원 동글뱅이 해보시면 돼요. 그럼 1년 동안 회사가 놀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노는 기업도 있죠. 1년 동안 이거는 도저히 영업활동 못 해버리겠다 라고 하면 뭐 그냥 아무것도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뭔가를 했으니 기말에 바뀌어 있죠. 자산이 15만 원이 됐어요. 잘한 회사예요? 못한 회사예요? 잘한 회사죠. 12, 15가 됐다는 얘기는 뭔가 일을 잘했다는 얘기잖아요. 빚은 2만 원만 늘었어요. 그래서 자본이 지금 보니까 기초에 7만 원에다가 3만 원을 벌어낸 거죠. 열심히 영업활동 해가지고 3만 원 벌어서 우리 회사 자본은 이제 기말에 되면 10만 원으로 늘어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회사는 올해 영업을 토대로 3만 원을 남긴 회사구나. 이렇게 읽으실 수 있도록 기초와 기말을 비교하는 형태로 외부에다가 보여줍니다. 그래서 1, 2번 앞에다가 비교라고 쓰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정도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재무상태표는요. 유동과 비유동으로 갈라주세요 라고 했으니 그 밑에 25페이지 봐보세요. 이게 이제 완결편이에요. 재무상태표를 외부에 보여줄 때는요. 단기만 보여주는 거 아니죠. 단기 밑에 전기도 있잖아요. 항상 비교를 해야 그 정보가 유용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전기에 나와 함께 다니며 자산도 유동 비유동, 부채도 유동 비유동 갈라놓은 거 보이죠? 다 우리 이용자님 편의를 위해서예요. 그래서 나는 좀 귀찮아요. 회계하는 사람들 이런 거 되게 귀찮아 하거든요. 하지만 우리 이용자님이 이걸 만족해하는 정보라고 생각하니까 나는 서비스 마인드로 이렇게 다 갈라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 재무상태표예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유동자산에 들어가는 항목들을 한 개씩 채워나가는 과정이니까 전체 틀을 보고 이제 전체 숲을 보고 이제 나무를 한 개씩 채워나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러면 뒷장으로 와보시면은 이제 예제 문제부터 해가지고 가로넣기 문제가 있는데요. 저희 몇 개만 한번 좀 골라서 풀어보고 뒤에 있는 포괄손익계산서 넘어가 볼 겁니다. 일단은 가로넣기의 1번부터 가보자.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경제적 자원이래요. 돈 될 만한 자원들 이런 거를 자산이라고 불러요. 근데 기업은 장차 타인에게 갚아야 될 의무도 있대요. 요 빚쟁이 요거는 이제 부채라고 부르는 거죠. 부채. 그리고 자산에서 모든 부채를 뺀 잔여 지분을 자본이라고 읽습니다. 1번은 자산 부채 자본에 대한 정의였고요. 그 다음에 3번 요거는 우리 1, 2, 3, 4라는 거 칸 보시면 보고 기간 후 12개월 이내에 실현될 것으로 예상한다. 요 단어 보이면 유동자산이라고 불렀죠.
4번도 마찬가지예요. 보고기간 후 12개월 이내에 결제라는 단어가 보이죠? 유동부채. 그래서 3번과 4번 유동자산, 유동부채 한번 기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머지 문제 중에서는요, 저희가 4번 문제 있죠. 27페이지에 4번 요거 한번 읽어보고요. 답 한 번만 해봅시다. 재무상태표 기본 요소라고 하면 자산, 부채, 자본인데요. 그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랍니다. 자산은 과거 사건의 결과로 기업에 의해 지배되고 미래 효익을 창출할 걸로 기대되는 자원. 그렇죠. 앞으로 돈벌이에 기여할 수 있는 친구들은 자산이라고 부르죠. 2번 부채라는 거는요. 과거 사건으로 이루어진 자원이 이전될 것으로 기대되는 현재 의무다. 의무라는 단어 체크하시고 3번 재무상태표에 표시되는 자본은 자산과 부채의 합계액으로 결정된다. 에이, 이런 건 전혀 말이 안 되죠. 다시 얘기 드려요. 기업이 주식회사가 망하면 자산부터 얼른 팔아치워야 돼요. 자산이라는 것이요. 앞으로 쓸 거라고 생각해서 자산 처리했는데 그 회사가 망한 거야. 슬프지만. 그럼 갖고 있는 거 다 팔아야 돼요. 자산 같은 거. 건물도 팔고 땅도 팔고 해야죠. 우리 이런 얘기하면 조금 이런 사례가 적합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사람이 망할 수도 있잖아요. 제가 개인 파산이라는 걸 해요. 그럼 못해요. 가지고 있는 거 다 팔아요. 그래가지고 채권자한테 줘요. 줄 거 주고 이제 남는 거를 본인이 갖는 거죠. 그런 것처럼 기업들도 망하면 자산을 다 정리해서 채권자를 갚아야 됩니다. 그리고 남는 게 자본인 거지. 이런 식으로 자산과 부채의 합이 자본이 될 수는 없어요. 자산에서 부채를 뺀 나머지. 답은 3번이겠죠. 그리고 4번 일정 시점의 재무 상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재무 상태표의 기본 요소는 자산, 부채, 자본이다. 재무 상태표의 기본 요소인 자산, 부채, 자본은 기업이 돈을 어떻게 끌어왔고 어디다가 썼는지를 표시해 준다. 답은 3번이고요. 요거 1번부터 5번까지 계속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읽어보고 이해 안 되시면 질문하시고 또 읽어보고 질문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하나씩 이해도를 높여보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까지 일단 설명드린 거 한번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5번이라고 하는 문제에서는요. 저희가 요거 선지 중에서 5번만 한번 읽어볼게요. 요거는 제가 설명드렸던 부분이니까요. 자, 운동화를 판매하는 회사래요. 자, 밑줄 좀 그어보세요. 운동화를 파는 게 이 회사의 주요 영업이에요. 그런데 뭘 샀대요? 건물을 샀대요. 운동화 파는 회사면 운동화를 팔아야 되죠. 운동화를 사든가 운동화에 필요한 재료를 사든가. 근데 건물을 사면서 일부를 현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는 외상으로 사왔대요. 자, 건물에 동글뱅이 하시고 이 회사는 운동화 파는 게 주요 영업이에요. 그러면 운동화를 팔기 위해 들어가는 각종 자원들을 사오는 거는 매입 채무를 쓰는 게 맞지만 이거는 건물이잖아요. 주요 영업 이외의 자원을 외상으로 사왔다. 그럼 뭘 쓰셔야 돼요? 매입 채무 쓰셔야 돼요? 아니죠. 미지급금을 써야지. 그래서 5번 문제가 시험 문제가 나왔을 때는 주요 영업에서 쓰는 외상과 그렇지 않은 외상을 구분해서 적절한 이름으로 표시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예요. 왜 그렇게 힘들게 합니까? 이거 주주채권자님이 알고 싶은 정보를 저희는 전달해 줄 필요가 있잖아요. 그래서 주요 영업에서 외상으로 사오신 거랑 그렇지 않은 거랑은 질이 다르다. 자꾸 질 얘기를 드려 죄송하긴 하지만 느끼는 범위가 다르다. 그러니까 개정 과목을 갈라서 보여줄 필요가 있는 겁니다. 답은 5번이었거든요. 그래서 요 개정 과목 5번이 왜 틀렸는지도 아까 설명드린 매출채권, 미수금, 매입채무, 미지급금 이렇게 개정 과목을 한번 분리해 보셔서 뭘 쓰는 게 가장 타당하지? 뭘 쓰는 게 가장 이걸 잘 설명해 줄까? 고민해 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뒤로 오셔가지고요. 28페이지에 재무성과와 포괄손익계산서라는 걸 설명드릴 건데요. 이것도 좀 쉽게 설명을 드려볼게요. 기업들은요. 회사가 설립이 됐으면 일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개인들은 쉬어도 돼요. 개인들은 그냥 올 한해 나는 너무 몸이 힘드니까 나는 쉴래요. 하지만 회사는요. 쉬면 그거 다 영업활동을 할 거라고 믿고 투자하신 주주채권자님들한테는 그에 따른 성과를 보여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회사는 쉬면 안 되죠. 뭔가 계속 일을 해가지고 먹거리를 찾으셔야지. 그래서 우리 이거는 그냥 TMI지만 제가 그냥 사례를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제가 주주예요, 주주. 그리고 A라는 기업이 있어요. 자, A라는 기업이요. 뭘 할 거라고 해가지고 제가 투자를 했냐면 이 주주가 이제 투자를 했습니다. 출연. A라는 기업이 전기차 만드는 회사래요.
그래서 A 기업이 전기차를 만드는 회사라고 해서 A 기업의 이제 투자 설명회 같은 거 열어요. 투자 설명회라는 거 있거든요. 우리 기업은 이런 기업입니다라고 그 외부에다가 이제 그 좋은 호텔 같은 걸 빌려가지고 A 기업 투자 설명회라는 걸 해요. 그러면 이제 가봅니다. 예, 저 같은 경우도 옛날엔 가봤어요. 투자할 생각은 없었지만 뭔 소리 하나 들어보려고 하면 가본 적이 있었거든요. A기업의 투자 설명회를 갔더니 그 회사는 앞으로 이 전기차를 가지고 만들어서 시장회사가 팔면 이 정도의 영업이익이 기대된다라고 해가지고 투자 설명회를 보고 감명을 받아서 제가 투자를 했어요. 그럼 이제 A기업은 그 돈을 받아가지고 튀는 경우도 있어요. 사업은 하나도 안 하고. 그러니까 투자 설명회 해가지고 사람을 막 모집하는 거예요. 그럴싸한 단어를 가지고 투자 설명회대로만 이행하면 그 기업은 대단한 기업이야. 근데 투자 설명회를 가지고 되게 휘황찬란하게 해갖고 투자자를 현혹하고 한 다음에 일을 안 해요. 일은 전혀 하지 않아. 진전이 없는 거예요. 그런 기업은 완전히 퇴출돼야 되는 기업인 거죠.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기업은 주주로부터 투자를 받았다면 그 투자에 해당하는 만큼을 이행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렇게 사업 설명서대로 이행하지 못했다면 근거는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기업들은요, 돈을 받았으면 일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개인들과는 달리 기업은 투자 받은 돈이 있으면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돈을 벌어내야 되는 거예요. 영리 기업이잖아요. 기업은 영리를 추구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영리라는 건 뭐예요? 돈을 남기고 싶은 게 영리죠. 그래서 회사가 이제 투자를 해서 돈을 100억을 조달했어요. 그럼 이 100억을 가지고 이것저것 전기차도 만들고 해가지고요. 제가 올해는 이제 기말에 갔더니 이 자산이 150억으로 늘어나 있대요. 그러면 이 회사 열심히 일해가지고 50억을 남긴 거죠. 그래서 이 50억이라는 것을 이렇게 수익과 비용이라는 것으로 설명을 합니다. 우리 회사가 올해 이 50억이라는 돈을 남기기 위해서 얼마를 벌었고 얼마를 썼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표가 포괄손익계산서예요. 우리 그 개인들도요. 1년 동안 열심히 일을 해서 소득세 신고 같은 거 하시잖아요. 소득세는 뭘 하는 거죠? 제가 번 돈이 있고요. 쓴 돈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 그 연말정산 같은 거 한 번이라도 해보셨죠? 거기 가보면 저의 수익 금액이 있어요. 이 돈을 벌었나 싶은 수익 금액이 있어요. 예를 들어 수익 금액이 1억이다. 뭐 크게 잡아보죠 뭐. 근데 1억이라는 돈을 벌면 그에 상당하는 만큼을 쓰죠. 우리가 이제 출근이라는 걸 해야 되잖아요. 월급 받으면 그 월급을 받기 위해서 교통비도 써야 되고 뭐 밥도 먹어야 되고 그거는 사람이면 당연한 거 아니에요? 출근을 해야 되니까. 네, 그런 거는 다 인정해줘요. 그래서 수익에서 비용을 한 5천만 원 썼으면 이 남는 게 이제 이익이잖아요. 저희 세금 여기에다 내는 거예요. 가끔 오해하시대요. 1억에 대해 세금 내는 거 아니에요. 번 돈에 다 세금 내요? 아이, 써야죠. 쓰고 남는 거. 대신 그 비용은 근거가 있어야 돼요. 회계도 마찬가지거든요. 번 돈이 1억이면 그 수익을 벌기 위한 비용만 빼줘요. 그래서 5천 남은 거 가지고 여기다가 세금을 내는 거지 1억에다가 세금 내는 거 아니에요. 기업도 마찬가지로 수익이 있으면 그 수익을 벌기 위해 쓴 돈이 당연히 이렇게 대꾸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회계에서는 수익과 비용의 대응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돈을 벌었다면 그 돈을 벌기 위해 쓴 비용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수익에서 비용을 뺀 거를 이익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포괄손익계산서는 이거 보여주는 거예요. 얼마 벌었고 얼마 썼는지.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이제 친숙하게 이해할 수 있는 건 요거 소득세 계산하는 거여서 번 돈 1억에 제가 뭐 교통비도 썼고 밥도 먹었고 뭐 교육비도 썼고 이런 거 다 정리해주죠. 그래서 그거 빼가지고 이제 이익 남는 걸 가지고 너 돈 벌었잖아요 올해. 그러니까 세금 좀 내라. 기업도 마찬가지예요. 올해 수익이라고 하는 거를 흔히 이제 뭐 매출액 같은 거 요게 가장 크죠. 기업은 물건 파는 게 가장 주된 거니까 매출액으로 한 100억을 벌었는데 비용도 써야 되잖아요. 매출 원가라고 해가지고 이 매출액을 벌기 위해 들어간 비용들 가장 대표적인 게 매출 원가입니다. 뭐 매출 원가 등으로 인해서 한 50억 정도를 썼으면 50억을 벌었으니까 이 번 돈에 대해서 세금, 법인세 같은 거 내요. 그리고 남는 거 이제 또 회사들이 이제 뭐 그 연말에 직원들 고생했으니까 상여도 좀 주고 뭐 주주들한테 배당도 주고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돈 어디다가 써서 얼마를 벌고 얼마를 썼는지를 보여주는 게 포괄손익계산서입니다. 그래서 쉽게 얘기 드리면 수익은 번 돈, 비용은 쓴 돈이라고만 생각하셔도 돼요. 그래서 28페이지 한번 볼게요. 자, 거기에 1번에 수익과 비용이라고 하는 거는요. 우리 열심히 올 한 해 동안 얼마 벌었고 얼마 썼냐 이건 알아야 되잖아요. 자, 이것도 여러분들 제가 또 자꾸 사례를 들어가지고 좀 헷갈릴 수 있는데 봐보세요. 제가 또 두 가지 기업을 비교해 드릴 거예요.
자, A라는 기업과 B라는 기업이요. 올해 수익이요. 둘 다 똑같이 100억이래요. 와, 돈 되게 잘 번 거죠. 수익 100억 버는 게 쉽나요? 우리나라 저희가요 약간 좀 감이 떨어지는 거예요. 아파트 값이 너무 비싸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요즘에는 좀 감이 없어요. 아파트 값이 그냥 뭐만 하면 10억이 넘어가는 거니까 이제는 10억도 저렴한 돈 같아요. 저는 10억 벌려면 진짜 힘든 거 아닌가요? 진짜 뭐 대박 나기 전까지는 10억 버는 게 월급을 받아가지고 10억 모으는 게 진짜 힘든 일인 거잖아요. 근데 이제는 10억이 감이 없어.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제 삼성전자 이런 데가 가장 큰 기업이잖아요. 삼성전자에서 몇 조 단위로 이렇게 돈을 벌어내니까 저도 그런갑다. 삼성은 뭐 몇 조씩 버는 것도 그런가 보다라고만 해요. 그러니까 점점 감이 떨어지는 건데 100억 버는 거 진짜 힘들어요. 아무튼 수익 100억을 A 기업, B 기업 둘 다 수익을 100억씩 벌었대요. 대박이네. 그런데 얘를 한번 또 따져볼게요. 자, A라는 기업은요. 매출액이라는 게 있어요. 매출액은 진짜로 주요 영업을 해서 번 돈이 80억. 그리고 기타 수익이라는 게 뭐냐면 저희가 땅 하나가 있었는데요. 그 땅이 좀 이제 시세가 많이 올라가지고 땅을 판 거예요. 그래서 20억 벌었어요. 그러면 80억이랑 20억이랑 갈라서 보여줘야죠. 여기는요 완전 반대예요. B라는 기업은요 매출액은 5억밖에 안 되는 회사인데 거꾸로 해볼게요. 여기가 20억밖에 안 되는데요. 땅 팔아가지고 대박 난 거예요. 80억 벌었어. 둘은 똑같이 수익이 100억이지만 같은 회사 다른 회사 또 다르죠. 또 회계는 또 힘든 일을 하는 거예요. 자, 매출액이라고 하는 것은 주요 영업이니까 매출액은 다음 기회도 비슷하게 나올 거예요. 잘한 거니까. 근데 기타 수익은 뭐예요? 어쩌다 한 번. 땅 파는 게 어쩌다 한 번이지 매년 팔아요? 매년 팔면 그게 주요 영업인 거지. 그래서 우리 회사도 수익이라는 게 번 돈이긴 한데 매출액으로 갈 거는 진짜로 주된 영업에서 번 돈을 얘기하고요. 그 외에도 각종 기타 수익 등으로 구분해가지고 수익을 설명해 줍니다. 그래서 당연히 제가 투자를 하는 기업을 선택하라고 하면 저는 A 기업 고를래요. 왜냐하면 A 기업은 다음 기회에도 매출액을 비슷하게 벌어올 것 같지만 이 B라는 기업은 모르겠거든요. 다음 기회는 이 수익이 100억이 될 거라는 보장이 전혀 없는 회사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또 갈라서 보여줘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교재도 보시면 28페이지 수익의 분류라고 써있죠. 번 돈도 매출액은 그냥 우리 월급 같은 거예요. 정말 일을 열심히 해서 번 돈이고 기타 수익은 어쩌다 한 번씩 나오는 친구들. 그래서 부수적 수익이라고도 표현해요. 그래서 한번 볼게요. 매출액은요. 주요 영업에서 번 돈. 이게 우리의 진짜 번 돈이죠. 뭐. 옆에 읽어보시면 상품 팔고 제품 팔고 이런 게 뭐 영업이죠. 근데 기타 수익은요 어쩌다 발생하는 거예요. 이자 수익, 배당금 수익, 그 다음에 유형자산 처분이 아까 이거예요. 아까 토지 팔아서 제가 벌었다고 했죠. 토지를 처분하는 과정에서 산 거보다 비싸게 팔면 이익이 남겠죠. 그런 게 유형자산 처분이익인데 토지를 매년 팔겠냐고요. 그래서 주요 영업과 기타 수익으로 이렇게 갈라서 보여줍니다. 마찬가지로 비용도요 옆에다가 쓴돈이라고 하시고 쓴 돈도 영업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비용도 있지만 그 외에 비용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28페이지 보시면 영업 비용이라는 게 있고 영업 외의 비용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매출원가 같이 정말로 영업활동에서 쓰인 비용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기타로 발생하는 비용들 등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 이렇게 갈라주는 것이 재무제표 이용자가 더 정보를 잘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방식이라서 이렇게 성과도 갈라서 보여줘요. 그러면 오른쪽 29페이지 오시면요. 우리 포괄손익계산서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일정 기간 동안 번 돈, 쓴 돈을 정리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당연히 뭐가 더 많은 게 좋아요? 버는 게 많아야죠. 이거는 상식. 회사가 돈을 벌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요즘에 자영업 하시는 분들 상당히 어렵죠. 요즘에 지금 이런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지금 거의 수익이 있고 비용이 있어요. 수익에서 비용을 빼면 이익이라고 얘기는 해요. 예를 들어 수익이 10억이고 비용이 5억이면 괜찮은 회사죠. 10억 벌면서 5억만 쓴 거니까 이익이 5억이나 남은 거면 괜찮은 회사예요. 근데 반대로 이럴 수도 있지 않아요? 수익은 10억인데요. 비용이 15억인 거예요. 요즘 이래요. 자영업 하시는 분들 어려운 거 알고 계시죠? 그래서 또 상황이 상황인지라 자영업 제가 식당을 한다고 생각을 해봐요.
요즘에 뭐 식당 문 닫는 얘기 되게 많죠. 수익은 없는데 비용만 나가는 거예요. 임차료 같은 거 그건 우리가 그 장소를 빌렸으니까 시간이 지나면 그냥 나가야 되는 돈이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5억이 음수가 나올 수도 있어요. 요거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이 5억은 단기에 순 이익이 발생했습니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순수하게 이익이 남았다는 얘기죠. 요거는 뭐라고 부르겠어요? 똑같은 거예요. 단기에 순으로 이익이 아니고 손실을 받습니다. 그래서 기업들이 돈을 벌면 좋겠지만 항상 돈을 벌어내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순이익이 생길 수도 있고 순손실이 생길 수도 있어요. 이걸 통해서 그 한 해 기업이 일을 잘했나 못했나를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뉴스 같은 거, 신문 같은 거 꽤 자주 보시다 보면 요즘에 또 이런 얘기 있거든요. 대한항공이라고 뭐 실명을 거론해도 되죠. 우리나라의 항공사니까. 대한항공이 되게 어려웠죠. 왜냐하면 이 수익이라는 게 여러 가지 수익이 있었잖아요. 거기에 여객기, 그러니까 주로 여행 수입이라고 해서 여객기를 가지고 이제 그 개인 고객들 받아가지고 하는 게 있고 화물로 쓰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수익에서 이 대한항공이라는 회사가 생각보다 손실이 규모가 크지 않았던 거예요. 여객기 수입은 줄었지만 화물 수입을 늘리면서 나름 선방을 한 거죠. 그런 식으로 이제 회사가 이 이익을 어떤 식으로 벌어나가는지를 아는 건 굉장히 좀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그거 한 번만 읽어보고요. 교재에 밑줄 조금 그어보고 갈게요. 29페이지 와보시면 상단의 포괄손익계산서는요. 이렇게 번 돈, 쓴 돈을 보여주는 표입니다. 일정 기간 동안 재무성과, 이게 말이 그런 거예요. 재무성과라고 하기도 하고 영업성과라고 하기도 해요. 그래서 열심히 일한 대가라고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이제 찐으로 일한 거. 그래서 로또 맞고 이런 거 얘기하는 거 아니고 진짜로 일을 해가지고 번 돈, 쓴 돈을 보여주는 표예요. 당연히 돈을 많이 벌어야죠. 그래서 밑에 보시면 순이익이란 얘기는 쓴 돈보다 번 게 많다는 얘기고 손실은 쓴 게 더 많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익이 발생할 수도 있고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단의 포괄손익계산서는 솔직히 양식이 중요하진 않아요. 아까 우리 재무상태표처럼 유동 비유동처럼 중요하진 않고 그냥 포괄손익계산서는 번 돈 쓴 돈을 보여주는 거구나. 다만 번 돈도 매출액이랑 기타 정도는 갈라줘야 되지 않겠어요? 또는 비용도 마찬가지예요. 주요 영업에서 쓴 비용과 그렇지 않은 비용 정도는 갈라줘야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포괄손익계산서를 만든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포괄손익계산서라는 것은 이렇게 이제 번 돈, 쓴 돈을 잘 나열해서 보여주는 표다라고 인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뒤로 오셔서 우리 30페이지에 있는데요. 제가 조금만 더 설명을 드린 다음에 우리 관련 예제 조금 풀어보겠습니다. 자, 이제 포괄손익계산서라고 하는 건데요. 얘들은 우선은 이런 식으로 보여줘요. 자, 그 세부적인 이름까지 다 지금 외우시려고 하지 마시고 제가 지금 설명드리는 대로만 한번 써볼게요. 우선은 아까 우리 주요 영업에서 번 돈을 매출액이라고 불렀죠. 그래서 회사는 매출액이라는 거를 먼저 써요. 포괄손익계산서에서. 이게 우리 회사가 열심히 이제 일해서 번 거예요. 예를 들어 제가 삼성전자면 삼성전자는 이거 팔죠? 핸드폰 팔죠? 갤럭시 노트 팔고 갤럭시 탭 팔고 이런 게 그 회사의 주요 영업이에요. 그 팔아가지고 번 돈을 여기다 쓰는 거예요. 그럼 갤럭시 탭은 그냥 나와요? 만들어야죠. 그래서 갤럭시 탭 아니면 갤럭시 노트가 그냥 나오는 거 아니잖아요. 부품 막 이거저거 반도체 같은 거 집어넣고 패널 집어넣고 해가지고 물건 튀어나오는 거죠. 그럼 이걸 벌려면 원가를 써야 돼요. 그게 이제 매출 원가예요. 요 두 개는 둘 다 주요 영업. 그래서 요 놈이 이제 거의 찐 메인이죠. 이걸 잘해야 돼. 기업들은 이걸 잘해야 돼요. 그래서 매출액에는 그의 친구 매출원가를 이렇게 바로 빼줍니다. 그래서 요거는 요렇게 둘을 빼가지고 매출 총이익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요 매출 총이익이라는 것이 기업이 올 한 해 주요 영업에서 어떤 결과를 얻어냈는지를 보여주는 게 매출 총이익이래요. 그 외에 이제 기업들은 각종 기타 수익을 벌기도 하고 그 다음에 기타 비용이라는 거를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각종 기타 수익, 기타 비용 등을 정리해서 나오는 게 단기의 순손익이 돼요. 플러스일 수도 있고 마이너스일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건 얘도 마찬가지로
주요 영업에서 발생하는 번돈 쓴돈과 그 외의 활동을 갈라서 보여주구나. 아까 우리 재무상태표도 그렇고 다 이렇게 갈라줘야지 이용자님이 쓰시기에 훨씬 더 보기도 좋고요. 의사결정할 때도 이렇게 해줘야지 다음 기회도 이런 식으로 흘러가겠구나라고 예상해 볼 수 있는 거니까 귀찮더라도 이런 식으로 구분해서 보여줘요. 그래서 교재에 있는 그 손익계산서 요거는 지금은 외우시지 마세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크게 위에가 이제 윗대가리가 중요한 거고 여기는 그냥 기타 등등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메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포괄손익계산서라는 거를 구성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정도 읽어보신 다음에 우리 예제 괄호 넣기 조금만 같이 더 읽어보겠습니다. 자, 가로 넣기에 보시면요. 저희가 물음 2번에다가 동글뱅이 좀 할게요. 아까 우리 단기 순손익이라는 거를 설명하면서 수익과 비용을 비교해 봤을 때 수익이 더 크대요. 그럼 우리 회사 아까 수익이 10억, 비용이 5억인 회사면 돈이 남는 거죠. 그거를 단기 순이익이라고 설명을 해요. 당연히 단기 순이익이 나온 회사가 좋은 거예요. 그에 반해 수익보다 쓴 게 많대요. 그러면 뭐예요? 까먹은 거지 뭐. 그거를 단기 순손실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2번 동글뱅이 좀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문제 중에서는요. 저희가 그 31페이지예요. 1번만 한번 동글뱅이 해서 조금 풀어보겠습니다. 우선 수익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한번 읽어볼 거는요. 4번과 5번 한번 볼게요. 일단 수익은 주로 계속적이며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영업활동 등에서 발생을 합니다. 수익에는요, 매출액도 있고 이자 수익, 배당금 수익, 유형자산 처분이익, 4차 상환이익 등이 있습니다. 대신 수익 중에 매출액은 주요 영업 수익이고요. 그 외에는 기타 수익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4번, 5번 한번 체크해 보시고 그 위에 이제 1번 요거 한 번만 설명드릴게요. 자, 수익이라고 하는 것은요. 일정 기간 동안 기업의 자본 증가를 말하므로 라고까지는 이해가 되실 것 같은데 제가 이제 최종적으로 정리 한번 해서 그거에 대한 답을 한번 볼게요. 자, 기업이 기초에요. 재무상태표라는 거를 자산과 부채와 자본으로 설명을 하신다라고 했고 기말에도 재무상태표를 보여준다라고 말씀드렸죠. 항상 전기에 나와 함께 다니는 게 그 재무상태표예요. 자산과 부채와 자본. 그래서 지금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자산으로요. 재고 자산이 100만 원 있었고요. 부채는 없었다. 그럼 자본이 100만 원이었다는 회사예요. 근데 1년 동안 열심히 영업활동을 해가지고요. 이 재고자산을 다 팔았어요. 판매해서 현금으로 팔아서 200만 원이 현재 되어 있어요. 그러면 기말은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현금이 200만 원 됐겠죠. 부채는 0이고 자본은 200만 원이 되어 있어요. 그죠? 기초에 100만 원 있던 재고를 팔아서 200만 원이란 현금으로 바꾼 거예요. 잘했어요? 못했어요? 잘한 회사지. 그래서 왜 이렇게 자본이 100만 원 늘었어? 그래서 자본의 증가 원인을 따라가 봤더니 번 거예요. 수익으로 100만 원 벌었답니다. 칭찬할 만하네. 요거예요. 그래서 수익은 자본의 증가를 가져오는 대표적인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수익으로 이렇게 100만 원 벌었습니다라고 표시해주는 요 표가 포괄손익계산서예요. 근데요, 제가 조금 바꿔볼게요. 이번에는요, 자, 이런 기업이었대요. 가지고 있던 거는 현금이 100만 원 있었고요. 부채는 없었고 자본이 100만 원 있었대요. 근데 기말에 갔더니 자산이 현금 200만 원이 되어 있더래요. 부채는 안 바뀌었고. 그래서 자본은 200만 원이에요. 그러면 100만 원이 는 거죠. 자본이 100만 원 늘긴 늘었는데 이번에는 일해서 번 게 아니고요. 주주라는 분이 추가로 그 회사에 투자를 해서요. 100만 원이 늘어난 거래요. 자, 주주가 저에게 투자해 준 거는 일해서 번 거 아니죠. 분명히 자본이 늘긴 늘었거든요. 100만 원? 근데 일해서 번 건 아니에요. 요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유상증자라고 불러요. 그래서 우리 수익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본이 늘긴 늘었는데 유상증자로 늘린 거는 수익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 1번에 보시면 수익은 일정 기간 동안 자본 증가를 말하는 것까지는 맞아요. 하지만 지분 참여자가 출연한 것, 추가적으로 출자한 것은 제외해요. 제외. 그래서 이런 식으로 주주가 그냥 기업한테 100만 원 더 투자해준 돈을 벌었다라고 할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수익은 지분 참여자가 출연하는 것은 일해서 번 돈이 아니므로 그것은 제외한다라고 표현하셔야 돼요. 그래서 수익은 자본의 증가는 맞지만 유상증자를 제외한 열심히 일을 해서 번 돈, 재무 성과를 가지고 자본이 증가한 부분들을 수익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재무 성과라는 것도 있고 그 외에도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두 개를 갈라서 표시해주면 더 설명이 잘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성과를 보여주는 포괄손익계산서와 유상증자 등으로 통해서 발생하는 자본 변동표, 이렇게 해서 두 개의 활동을 구분해 가지고 우리 이용자님한테 전달을 해줍니다. 유상증자가 일에서 번 돈은 아니므로. 그래서 이렇게 수익을 설명해요. 자본이 늘긴 늘었지만 유상증자 뺀 나머지가 수익이 된다. 그래서 1번은 저희 끝에 보시면 지분 참여자의 출자와 관련된 부분은 제외합니다. 그러니까 주주가 그냥 돈을 투자한 거는 일에서 번 돈은 아니니까요. 그래서 회계에서는 일에서 번 돈은 수익이라고 부르지만 그냥 주주가 돈 더 투자하신 거는 수익이라고 부르지는 않아요. 그래서 유상증자는 수익이 아니다라는 사실에 유의를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 1번 문제까지만 한번 좀 풀어보셨으면 좋겠고요. 그 외에 나머지 부분들 같은 경우는요, 저희가 뒤에서 개정 과목 설명을 더 드린 다음에 다시 돌아와서 문제를 역으로 풀어볼 거니까 제가 지금 수업 시간에 설명드렸던 문제들만 한번 복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포괄손익계산서까지 설명을 드렸고요. 뒷장에 32페이지 가보시면 제일 그 왼쪽 상단에 이것만 한 번 더 설명드릴게요. 재무상태표와 포괄손익계산 사이 관계 보이시죠? 지금 설명드렸던 게 이거예요. 기업이 기초에 갖고 있던 자본이 기말에 이렇게 바뀌었더라. 왜 바뀐 거니? 설명을 해보니까 이만큼 벌었고 이만큼 써서 이렇게 된 겁니다라고 해서 포괄손익계산서가 그 자본의 변화를 설명해주는 핵심 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저가 기초예요. 저의 기초 자본, 개인이에요. 개인, 나. 제가요, 기초의 자본이 500만 원 있었거든요. 근데 기말에 가서 제가 통장을 열어보니까요, 제 통장에 700만 원이 되어 있어요. 200만 원 어떻게 늘린 거니? 저는요, 일해서 벌었답니다. 그래서 이렇게 200만 원의 변화를 설명해 주기 위해서 포괄손익계산서가 연결고리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200만 원 제가 일해서 벌었어요. 그래서 요 일해서 번 내용들을 포괄손익계산서에서 쭉 설명을 해준단 말이에요. 너가 올 한해 열심히 살았구나. 그래서 좋은 회사였네 라고 해가지고 기업들은 양호한 회사 이렇게 판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거기 재무상태표의 기초와 기말 사이에 우리 포괄손익계산서가 연결고리 역할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유가 있어야죠. 제가 200만 원 벌었는데 진짜 뭐 길 가다가 주웠을 수도 있잖아요. 아니면 진짜로 일을 해가지고 또는 뭐 로또를 맞을 수 있고 200은 너무 소액인가? 그래도 200만 원이 번 원인을 이렇게 포괄손익계산서가 그 변화의 원인을 설명을 해준다. 그 정도로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33페이지 가보시면 예제 문제가 하나 있는데요. 우리 요 문제 일단 별표를 좀 해보신 다음에 요거까지만 풀어보고 조금 쉬었다가 뒤에 내용 또 설명드리고 가겠습니다. 자, 예제 문제는 별표를 하시고요. 요거는 시험에서도 가장 또 출제 비중이 높은 파트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 요 예제 문제를 가지고 둘의 연결 관계 한 번만 더 다뤄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예제 문제 첫 번째 줄에 보시면 주한국이라고 써 있죠. 주라고 하는 거는 주식회사란 얘기예요. 그래서 앞에 있는 가로 주 위에다가 주식회사라고 좀 쓰세요. 그래서 주식회사인 한국이 X년도에 재무상태표에 기초에는 자산이 80만 원이 있었답니다. 자, 우리 여기다가 한번 옮겨 적어 볼게요. 기초에요. 이 회사는 자산이 80만 원이 있는 회사였대요. 그리고 기말의 자산이 90만 원으로 바뀌었답니다. 뭔가를 했으니까요. 그 다음에 기말의 부채는 30만 원이래요. 자, 그러면 기말의 자본은 90에서 30에 나머지니까 60만 원이란 얘기예요.
알겠다. 재무상태표는 이렇게 잔액은 잘 설명을 해주시거든요. 그런데 X년도에 손익계산서라는 거는 번 돈, 쓴 돈을 표시하는 표라고 했죠. 올해 25만 원 벌었고요. 18만 원을 썼대요. 그러면 보세요. 자본에서 기말 자본으로 되는 그 원인 중에 첫 번째가요. 번 돈은 자본을 늘리고 쓴 돈은 자본을 줄인다고 했죠. 그래서 번 돈이 얼마였냐면 25만 원을 벌었다고 했고요. 그리고 쓴 돈이 18만 원이었대요. 그럼 우리 올해 번 돈, 쓴 돈을 정리해 보니까 당기 순이익이 되겠네요. 25만 원 벌어서 18만 원 썼으니까 7만 원을 손익으로 벌어들인 회사예요. 그 다음에 그 옆에 보시면 유상증자가 10만 원 있었대요. 유상증자는요, 주주들한테 추가로 돈을 투자받은 거예요. 그래서 수익은 아니지만 자본이 늘어나는 원인 중에 유상증자라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10만 원이란 돈을 주주로부터 출연을 받아서 자본이 늘어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주주한테 우리 현금 배당의 형태로 4만 원을 돌려줬대요. 그래서 현금으로 배당을 줬으면 그만큼 주주에게 다시 이 돈을 되돌려 준 거기 때문에 이게 우리 회사의 올해 자본 변화의 원인이었어요. 그래서 정리를 한번 해보면 7만 원이랑요, 17만 원에 4만 원 빼면 전체 13만 원이 늘어나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나온 게 60만 원이면 기초에는 얼마였겠냐라는 거를 유추해 볼 수도 있겠죠. 기초는 그렇다면 47만 원이 기초의 자본 금액이었다라는 거를 유추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요 47만 원이라는 걸 알면 부채는 자동으로 나오죠. 자산에서 부채를 뺀 나머지가 자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질문은 요거 물어봤어요. 부채 얼마였겠니? 라고 물어보니까 답은 33만 원입니다. 요거 기출 문제였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 시험 문제가 나옵니다. 시험 문제가 절대 만만하지가 않죠. 굉장히 고차원적인 회계 처리를 물어봐요. 단순하게 그냥 자산이 뭔지 부채가 뭔지 요 정도만 질문하지 않고 관계 전체를 질문하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그림을 그려가지고 둘의 연결관계를 표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문제에 대한 답을 한번 찾아보시고요. 결론으로는 이렇게 재무제표끼리는 다 연결되어 있고 조금씩이 갖춰져 가지고 전체 기업들을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답까지 한번 찾아보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오늘 이 예제 문제가 풀릴 수 있으시다면 진짜 정말 이 시간을 잘 보내셨다라고 판단이 돼요. 그래서 예제 문제는 정말로 필수니까 이렇게 한번 좀 큰 곳에다가 기업은 이렇게 연결되어 있구나 라는 거를 한번 필기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33페이지까지 했고요. 저희가 조금만 쉬었다가요. 뒤에 회계상 거래 조금만 더 하고 오늘 과정 마무리 할 거니까요. 잠깐 쉬신 다음에 34페이지부터 다시 진도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